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쉬워요 한국사입니다. 지난 강의는 고구려의 대중국 항쟁인 살수대첩과 안시성 싸움을 통해 고구려의 강건함과 그 꿋꿋한 기상을 보았지요. 또한 신라가 당 세력을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이루어내는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 과정을 보겠습니다. 7시기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지요. 오랜 전쟁이 끝나고 드디어 평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의 신라는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는 시대별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기를 구분합니다. 신라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는데요. 통일 이전의 신라는 상대, 통일 전후부터는 중대, 이 중대 시기가 신라의 전성기입니다. 그러나 하대는 신라가 쇠퇴기로 이어지는 시기로 설정합니다. 상대는 진덕여왕을 끝으로 성걸로 이어지는 왕위는 끝나게 됩니다. 중대는 진골귀족 출신인 김춘추가 처음으로 무열왕으로 즉위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문무왕 때 통일을 완성하지요. 이후 무열왕의 직계자손들이 계속 왕위를 세습해가면서 전제왕권이 확립되고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무열왕의 직계자손인 해공왕이 암살당한 이후부터는 신라는 하대로 넘어가면서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사회가 혼란해지는 쇠퇴기로 접어듭니다. 삼국 통일을 이룬 문무왕, 그의 아들 신문왕은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 체제를 안정시킨 대표적인 왕입니다. 신문왕은 즉위 직후 귀족 세력을 숙청하지요. 심지어 자신의 장인어른이자 진골귀족의 대표인 김운도를 영모 혐의로 몰아서 제거하기도 합니다. 권력이란 이렇게 비정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이를 지켜본 귀족들은 왕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지요. 첫째, 집사부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집사부는 왕명을 직접 집행하는 기구로 왕의 오른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집사부의 책임자인 시종의 권한은 화백회의 수장인 상대등보다 훨씬 높았던 거죠. 둘째, 국학을 설립합니다. 국학은 고구려의 태학처럼 국가의 최고 대학입니다. 유교 교육을 통해 국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했던 것이죠. 셋째,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합니다. 신라의 귀족은 노급을 하여 마을 전체의 토지를 소유하였는데 그 토지에 대해 조세를 거둘 권한과 특산물 징수 권한뿐만 아니라 토지에 딸린 모든 사람의 노동력과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서 귀족의 힘이 컸습니다. 그래서 신문왕은 귀족 세력을 이대로 두면 왕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 하여 이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에서 관료전을 지급함으로써 조세 징수와 특산물 징수 권한만 주고 토지에 딸린 노동력과 군사력 동원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귀족의 힘을 약화시켰지요. 노급의 폐지로 왕권은 더욱 강화되고 국가 재정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신문왕은 전국을 구주로 나누어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중요한 지역에 오소경을 두어 수도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데서 생기는 약점을 보완합니다. 군사는 중앙에 구서당이란 부대를 설치하고 지방에는 십정을 구주에 각각 배치합니다. 특히 구서당은 옛 고구려인 백제인 말가림까지 받아들여 민족 통합의 의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신문왕은 이러한 조치로 전제 왕권이 확립되고 통일 신라가 튼튼히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신문왕 이후 약 80년간 신라는 정치적 안정기를 이룹니다. 그러나 중대 후반부 경덕왕 때부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점점 귀족의 세력이 커지면서 노급이 부활되고 그 뒤를 이은 해공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면서 귀족들의 반란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그 와중에 해공왕이 피살되기에 이르고 무일왕 직계로 이어져 온 왕실이 끝나면서 다음의 하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선덕왕으로 시작되는 하대는 왕권이 대체로 불안정해지면서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자주 발생합니다. 서로 왕이 되겠다고 악의 다툼을 벌이지요. 그러다 보니 귀족들의 반란은 주왕에서도 지방에서도 일어납니다. 이러한 반란의 시작은 김은창의 난입니다. 웅천주 도독이었던 김은창이란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 이후 20년도 되지 않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청해전의 장보고도 그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왕위 쟁탈전에 개입하여 진골귀족인 김우징을 신무왕으로 즉위시키는 큰 공을 세우기도 합니다. 다음은 발해로 가보겠습니다. 발해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를 부인하는 나라가 있지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발해를 중국의 역사 안에 포함시키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발해가 차지하고 있는 만주지역 전체가 현재 중국의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영토 안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를 자기 나라 역사 안에 넣어야 그들이 이 영토를 계속 통치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발해는 엄연히 우리의 역사이며 고구려를 개성한 국가입니다. 조선 후기에 유덕공이란 실학자는 발해고란 책에서 발해는 우리 민족의 국가임을 밝히고 발해 남쪽에 있는 통일신라와 더불어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고구려의 안타까운 멸망 과정을 보았지요.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상당수의 고구려 지배층은 당으로 끌려가고 그중 일부가 요서지방에 있는 영주에 머물고 있었는데 7세기 말에 거란족의 반란으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당의 통제력이 일시적으로 무너집니다. 이 틈을 타 등장한 인물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구려 출신의 장수 대조영입니다. 대조영은 영주에서 무리를 이끌고 동쪽으로 탈출해 만주의 동부 지역에 위치한 동호산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웁니다. 처음에는 나라 이름을 진국이라 불렀다가 나중에 발해로 고쳐 부르게 됩니다. 그 이후 발해는 어떻게 발전하였을까요? 대조영의 뒤를 이어 아들 무왕이 즉위합니다. 무왕이 사방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당과의 마찰을 빚게 됩니다. 무왕은 장문휴를 시켜 수군을 이끌고 바다로 나가 산둥의 등주를 공격하여 당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지요. 또한 무왕은 바다 건너 일본과도 외교관계를 개설하면서 고구려 때와 같이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갑니다. 그러나 무왕이 죽고 아들인 문왕이 즉위하면서 당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문왕은 당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그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요. 그래서 당의 관청제도를 본떠 삼성육부를 설치하여 국가 업무를 체계적으로 맡아봅니다. 발해도 당의 행정기구를 본떠서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을 두고 정당성을 중심으로 자사정, 우사정을 나누어 각각 중부, 인부, 의부, 그리고 지부, 예부, 신부를 두어 행정을 맡게 합니다. 삼성육부는 당과 비슷하지만 그 명칭과
이원적 운영 방식은 당과 다른 발해의 독자성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리고 수도는 상경으로 옮기게 됩니다. 상경의 모습도 당의 장안성을 모방하여 설계하고 만들었지요. 또한 문왕 때에는 신라와도 교류가 이루어져 발해와 신라를 연결하는 교통로, 즉 신라도가 개설됩니다. 발해를 전성기로 이끈 왕은 선왕입니다. 선왕 때 발해는 가장 많이 영토를 확장하였고 당시 중국인들이 발해를 해동성국이라 불렀지요. 해동성국이란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뜻이지요. 이렇게 당당하고 꿋꿋한 기상을 지닌 국가가 발해입니다. 발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 민족의 국가입니다. 발해는 소수의 고구려인과 다수의 말갈인으로 구성된 나라이지만 지배층의 대다수는 고구려인이지요. 나라를 이끌어간 주체 세력이 고구려인이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이지요. 그리고 발해가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를 보면 발해 국왕이 스스로 고구려 국왕이라 칭하면서 발해는 고구려의 옛터전을 회복하였다는 글을 써놓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적 측면에서 발해의 주거 유적을 보면 온돌 양식의 흔적을 볼 수 있고 지배층의 무덤 양식도 고구려 무덤 양식인 굴식 돌방 무덤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발해는 고구려 문화를 그대로 계승한 국가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해는 그 융성기가 지나고 당을 비롯한 주변 정세도 바뀌어 갑니다. 907년 당이 멸망하자 중국 대륙이 혼란에 휩싸이면서 갑자기 발해 서쪽에 있던 거란이 세력을 확장합니다. 발해는 거란에 대한 방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지배층 내부에서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자 이 틈을 타 거란이 쳐들어옵니다. 발해는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거란의 침입이 시작된 지 불과 보름 만에 항복합니다. 이렇게 발해가 여지없이 멸망함으로써 발해의 영토인 만주 지역은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앞서 멸망한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발해 그들 국가의 멸망 앞에서 우리는 참혹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국가들 간의 수많은 전쟁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지켜온 나라들이 허무하게 멸망한 공통점에는 모두 지배층의 대립과 분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수와 당의 대군을 물리치며 700여 년간을 지켜온 그 강건하고 기상 높았던 고구려도 중국과 일본과의 폭넓은 외교관계로 국제적 위상이 높았던 백제도 바다 동쪽의 융성한 국가라 불려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했던 발해도 갈등과 분열로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통일신라의 발전에서 특히 신문왕의 정치적 결단력을 살펴보았고 발해에서는 무왕과 문왕 그리고 해동성국의 길을 열었던 선왕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통일신라 왕의 업적을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고 국학을 설치하였으며 구주 오소경의 지방행정구역을 정비한 임금은 신문왕이지요. 또 다른 활동으로는 신문왕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여 진골귀족의 힘을 약화시켰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균역법은 조선 후기 영조 때 시행된 제도이지요. 2번 공명첩은 조선 후기에 발급한 양반 신부임을 인정하는 문서이지요. 3번 청해진은 신라하대 장보고가 설치한 해상무역 전진기지입니다. 5번 농사직설은 조선전기에 편찬된 농업서적입니다. 다음 가국가와 관련된 항목을 찾아봅시다. 무왕 때 장문희는 수군을 거느리고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하고, 문왕 때 당과 친선관계를 맺고 당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며, 선왕 때 가장 넓은 영역을 지배하였으며 이후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린 나라는 발해이지요. 발해는 고구려 출신 장수인 대조영이 건국한 이래 눈부시게 발전해 나갔던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렇다면 2번 고구려를 개성하였다가 정답입니다. 1번 진대법 시행은 고구려, 3번 사비성으로 천도한 나라는 백제, 4번 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신라, 5번 살수에서 수를 물리친 나라는 고구려이지요. 자, 여기까지 통일 후 신라가 발전한 과정과 발해의 성장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통일신라와 발해의 문화와 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